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방과 후 교사가 사실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고요? 실제로 제도가 없던 시절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관련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은 이런 곳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를 법이 강제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 불리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범죄자는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비슷한 제한을 받고, 일부 경제범죄자는 금융기관 임원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아이들과 접점이 있는 거의 모든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한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영구 취업 제한까지 다양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취업 제한 기간도 함께 선고합니다. 그럼 이 제도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8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극악한 성범죄였고, 이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분노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이 제정 강화되었고,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조항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교원의 성범죄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제한 대상 기관과 기간은 계속해서 확대됐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이 강화되는 패턴이 반복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외국의 법을 상당히 참고했는데요. 미국에서는 1994년 메건법이 도입됐습니다. 7살 아이 메건 캔커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이 법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거주 취업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데, 한국의 제도가 이 모델을 상당 부분 참고했습니다. 영국도 성범죄자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 각국도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취업 제한 제도는 국내 사건에서 촉발되고 해외 제도를 참고해 설계된 혼합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취업 제한 제도를 둘러싼 위헌 논란입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아청법상 취업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지만 당장 법을 없앨 수는 없으니 고쳐라는 뜻입니다. 헌재가 문제 삼은 건 바로 이겁니다. 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10년을 제한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였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빨간 신호에 살짝 걸린 사람이나 고의로 역주행한 사람이나 똑같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법이 개정되어 법원이 판결 시 취업 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취업 제한이라는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죗값은 이미 치렀는데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는 거죠. 또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모든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괄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취업 제한 제도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막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기본권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는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취업 제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를 해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복권 절차입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 만료에 의한 자동 해제입니다. 판결로 정해진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복권 청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검사 청구 또는 본인 신청으로 법원에 복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전의 정,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복권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특히 성범죄 관련 취업 제한의 경우 법원이 복권을 허가하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여론과 피해자 보호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해자 측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피해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국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직접 금전을 지급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구조금, 유족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할 수 있고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리치료 지원도 있습니다. 전국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국에 약 20개소가 운영 중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이 가능하고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운 경우엔 신변보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청하면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 즉 쉼터 입소와 임시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접근이 어렵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 제한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 처벌이 취업 제한 위반 당사자보다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제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범죄라면 가해자의 권리보다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는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학계와 사회복지계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시각은 강화보다 정교화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강하게 막는 것보다 제대로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 제한을 극단적으로 강화했을 때 나타나는 역설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경제활동도 못하면 오히려 재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를 진짜로 지키려면 가해자의 사회복귀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법은 개인의 분노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누명을 쓴 사람이나 경미한 실수를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가장 합리적인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재범률 데이터를 보고 비례성을 따지고 피해 유형을 구분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강하냐 약하냐보다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부족한 것은 피해자 지원의 실질화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절차는 있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피해자가 체감하는 보호의 수준을 높이는 것. 이게 취업 제한 강화보다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범죄자 취업 제한이라는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막는 법이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의 기본권, 사회 전체의 안전. 이 세 가지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는 복잡한 전쟁터입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대표되는 충격적인 범죄들이 이 제도를 만들었고 미국의 매건법 같은 해외 제도가 참고됐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제도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받는 지원은 부족하고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어떤 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때 법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뀝니다.